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니 전 세계 수십억 명이 기다리던 그 순간. 2026 피파 월드컵.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월드컵 시작 전에 조추첨 결과 보고 잠깐 멍 때렸거든요. 왜냐고요? 오늘 제가 분석할 두 조가 바로 I조하고 J조인데. I조 한번 보세요.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 아, 이거 그냥 조가 아니에요. 이건 뭐 국제축구 고통체험관이에요. 고통체험관. 그리고 J조는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알제리, 요르단. 아르헨티나가 있으니까 1위는 그냥 메시님이 알아서 챙기시고 나머지 세 팀이 2위 한 자리 갖고 혈투를 벌이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두 조를 완전히 발라드리겠습니다. 팀별 전력 분석에 일정 분석에 순위 예상까지. 15분짜리 분량을 20분짜리로 늘려서 떠들어 드릴게요. 왜냐고요? 저 원래 말이 많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I조입니다. 구성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 이 네 팀이 한 조에 묶였어요. 제가 이 조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싶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간에 쉽지 않은 조입니다. 진짜로요. 프랑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승 후보고, 세네갈은 아프리카 최강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팀이고, 노르웨이는 혼란이 있잖아요. 혼란. 그 혼란. 맨시티에서 골 넣는 기계 취급받는 그 사람. 이라크만 가만 있어요. 이라크는 그냥 2조에 걸려서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2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프랑스, 노르웨이, 세네갈 셋 중에 누구 하나 쉬운 팀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팀별로 하나씩 쭉쭉 뜯어볼게요. 제일 먼저 당연히 프랑스부터. 프랑스. 이 팀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우선 선수 명단만 봐도 기가 막히죠?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추아메니. 음바페는 그냥 요즘 지구에서 제일 빠른 인간이에요. 공 들고 달리면 이게 사람인지 스포츠카인지 구분이 안 가요. 수비수들이 달려가다가 그냥 포기하는 표정 짓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표정. 됐다. 이 표정. 음바페의 침투는 진짜 이번 대회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 가속도, 마무리,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 다음 덴벨레. 덴벨레는 요즘 커리어 최고 시즌 찍고 있잖아요. 측면에서 날아다니는 게 예전에 부상 달고 살던 그 덴벨레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커팅하는 그 장면,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올리세는 창의성의 아이콘이에요. 공을 받으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그 예측 불가능함이 무기예요.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자기만의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대단하죠. 추아메니는 중원 장악. 이 친구가 중앙 미드필더로 딱 버티고 있으면 상대팀 입장에서 공간이 없어요. 압박도 잘하고 볼 빼앗는 것도 잘하고 체력도 넘치고. 프랑스 중원의 심장이에요. 근데요. 프랑스가 완벽하냐고요?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변수 그리즈만. 그리즈만이 대표팀을 떠났잖아요. 은퇴했죠. 이게 생각보다 큰 공백이에요. 그리즈만이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팀 전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공격 마이너스 수비 트랜지션, 압박 가담, 팀을 하나로 묶는 역할. 이게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관건이에요. 두 번째 변수 카마빙가. 카마빙가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이것도 뼈아프죠. 카마빙가는 에너지 넘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데 이 친구 특유의 역동성이 없다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결론은요? 프랑스는 여전히 2조에서 1위고 토너먼트에서도 우승 후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2018년이나 2022년처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샹 감독 특유의 스타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데샹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선수 시절에도 팀 플레이 열심히 하는 실용적인 미드필더였는데 감독이 돼서도 그게 그대로 나와요.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균형 잡힌 안정적인 축구를 추구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기면 됩니다. 예쁘게 이기는 건 나중에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경기 보면 야 공격 좀 더 하지? 싶을 때가 있어요. 팬들이 가끔 답답해하죠. 근데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게 데샹 매직이에요. 자, 그럼 다음. 이번 조에서 2위 유력 후보 아프리카의 자존심 세네갈.
세네갈입니다. 이 팀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마네. 사디오 마네. 이 이름 세 글자가 세네갈 축구 그 자체예요. 현재 사우디에 있지만 대표팀 유니폼 입으면 달라요. 승부욕이 불타오르거든요. 측면 돌파, 스피드, 결정력 상대팀 수비수한테는 진짜 공포예요. 그리고 수비 쪽으로 넘어오면 쿨리발리가 있잖아요. 카리도 쿨리발리. 이분은 진짜 수비수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피지컬, 제공권, 1대1 수비, 리더십. 다 갖췄어요. 수비 라인 중앙에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상대팀 공격수들이 멘탈이 흔들린다고요. 맨디도 있어요. 에두아르 맨디. 골키퍼인데 이 친구도 피지컬이 엄청나요. 반응 속도에 제공권까지. 세네갈 골문은 그냥 든든합니다. 공격 자원도 더 있어요. 파페사르, 니콜라 잭슨. 이 두 사람도 경험치가 쌓였고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피지컬도 좋고 경험도 있고 스타도 있고. 근데 솔직히 세네갈의 단점도 얘기해야 해요. 공격 전개가 가끔 단조로워요. 예측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마네한테 공 몰아주거나 측면 돌파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상대팀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막힐 수 있어요. 특히 수비 조직이 잘 갖춰진 팀을 만나면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세네갈의 현실적인 전략은 뭐냐? 첫 경기가 프랑스전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세네갈 입장에서 프랑스한테 1-0이든 2-0이든 지더라도 골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골득실 관리를 해야 해요. 이후 노르웨이전에서 승점 3점을 따야 하는데 그 경기가 사실상 세네갈한테 조 통과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경기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네갈의 전략은 프랑스한테는 최대한 적게 지자, 노르웨이한테는 이기자 이거예요. 간단하죠? 실행이 어렵지.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 팀 어떻게 소개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팀이 I조에 걸린 거 저 진짜 좀 안쓰럽거든요.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이 세 팀이랑 다 붙어야 해요. 이라크가. 근데 먼저 이 팀의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라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나온 게 무려 40년 만이에요. 40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이 자체가 이라크 축구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이라크를 월드컵으로 이끈 공을 인정해야죠. 선수들 얘기도 해볼게요. 후세인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친구 제공권이 좋고 마무리 능력도 있어요.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아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이 돼요. 자심하고 이크바른 기술적인 선수들인데 좁은 공간에서 공 간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라크가 2조에서 뭘 노려야 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수비 또 수비 끝없는 수비. 10-100-2호 10-100. 수비수 10명이 딱 뒤에 자리 잡고 공간을 최대한 내주지 않는 전술이에요. 상대가 와도 뚫기 어렵게 만들고 카운터 찬스 하나를 노리는 거죠. 이게 재미는 없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라크가 노르웨이나 세네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점 1점이라도 따내려면 10-100밖에 없어요. 프랑스한테는 솔직히 막기 어렵겠죠. 음바페 혼자서도 답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두 팀한테는 우리 쉽지 않아요? 덤벼요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라크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40년 기다렸는데 월드컵 무대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노르웨이입니다. 여러분 저희 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로요. 28년 만에 월드컵 복귀예요. 28년. 마지막으로 노르웨이가 월드컵에 나온 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이거든요. 그때 브라질하고 비기고 이탈리아 이겼던 거 기억하세요? 그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돌아온 노르웨이는 예전이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에를링 홀란이 있거든요. 링, 홀, 란. 이 선수 모르는 분 없으시죠? 맨체스터 시티에서 시즌마다 50골 넘게 넣는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노르웨이 국가대표로 뛰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면 그냥 이 선수 혼자서도 상대팀이 경기 전에 수면제 먹어야 할 정도예요. 홀란의 플레이 특징이 뭐냐면 박스 안에서 득점 감각이 타고난 거예요. 공간 침투, 타이밍, 헤딩, 왼발, 오른발 다 돼요.
그냥 박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비수 입장에서 이 사람 마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이 그물 안에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마르틴 웨데고르. 아스날의 주장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선수예요. 창의적인 패스, 공간 읽기, 드리블, 중거리 슛. 이 친구가 중원이나 이선에서 게임을 풀어나가면 노르웨이 공격 전체가 살아나요. 세를로트, 누사, 리에르손도 있어요. 이 선수들이 다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노르웨이가 선수 자원 퀄리티만 놓고 보면 이 아이조에서 2위 이상을 노릴 수 있어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경험. 월드컵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좀 불리하겠네가 아니에요.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클럽 경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관중의 함성,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압박감, 팀 전체의 긴장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실제로 강팀이 월드컵에서 첫 경기에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게 다 경험 부족이에요. 노르웨이가 첫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다행히 첫 상대가 이라크예요. 이라크한테 승리하고 자신감 붙여서 다음 경기로 가야 하는 거죠. 혼란이 첫 경기에 2골 넣어주면 그 이후 노르웨이는 날아다닐 거예요. 반대로 이라크 템백에 막혀서 0-0이나 1-0으로 고전하면 팀 전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게 노르웨이의 가장 큰 변수예요. 자, 이제 아이조 일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경기 매치업이 어떻게 되냐면요. 노르웨이는 이라크를 먼저 만나고 세네갈은 프랑스를 먼저 만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르웨이 입장에서 첫 상대가 이라크인 건 나쁘지 않아요. 월드컵 첫 경험을 상대적으로 덜 무서운 팀이랑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기고 자신감을 끌어올린 뒤에 세네갈, 프랑스를 만나는 거예요. 반면 세네갈은 첫 경기가 바로 프랑스예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조 1위 후보랑 개막전을 치러야 하니까요.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전술적으로도 정말 잘 준비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2조의 핵심 매치는 2경기예요. 첫 번째는 노르웨이 vs 세네갈. 이 경기가 사실상 조 2위를 가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랑스가 1위 거의 확정이라고 치면 2위 자리 갖고 노르웨이랑 세네갈이 맞붙는 거거든요. 이 경기 결과가 조 전체 판도를 좌우해요. 두 번째는 세네갈 vs 이라크. 세네갈이 프랑스한테 지고 나서 이라크를 상대로 승점 가져올 수 있느냐도 중요해요. 이라크 템백이 생각보다 단단하면 세네갈도 고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순위 예상 가볼게요. 1위 프랑스. 이건 이견이 없어요. 음바페만 빼고 봐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덴벨레, 올리세, 추아메니까지 있으면 2조에서 못 이길 팀이 없어요. 2위 노르웨이. 혼란이 터지면 노르웨이가 2위 먹어요. 첫 경기 이라크전에서 분위기 타면 세네갈전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3위 세네갈. 아깝게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랑스한테 지고 노르웨이한테 지거나 비기면 3위로 마감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노르웨이전에서 이기면 2위 가능성이 열려요. 4위 이라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조에서 이라크가 승점 따기는 매우 어려워요. 템백 전술로 버티면서 골 적게 먹는 게 목표예요. 이번에 스페인도 평가전에서 이라크와 무승부를 할 정도로 수비가 단단한 이라크입니다. 물론 1군 선수들이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한 아시아의 다크호스라고 봅니다. 아이조 어떠세요? 진짜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프랑스가 1위로 유유히 빠져나가고 노르웨이와 세네갈이 2위 한 자리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라크는 40년 만의 무대에서 그냥 존재 자체로 의미를 만들고 이게 아이조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 제2조 갑니다. 잠깐 저 여기서 숨 좀 돌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아이조 분석하면서 혼란 얘기하다가 흥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진정하고 제2조 갑니다. 제2조도요 만만한 조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있거든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메시. 아,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 대표팀 은퇴하기 전에 월드컵 우승 한 번은 더 봐야 하지 않겠어요? 2022년 카타르에서 우승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떤 드라마를 써줄지. 자, 갑니다. 제2조. 제2조는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알제리, 요르단. 겉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인 강팀이고 나머지 세 팀이 2위 싸움을 한다는 구도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위 싸움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면 알제리도 만만하지 않고 오스트리아도 요즘 꽤 잘하거든요.
요르단은 사상 첫 월드컵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팀별로 쭉 들어가 볼게요. 아르헨티나 2022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 코파 아메리카 챔피언, 피나피날리시마 챔피언. 이 팀이 요즘 트로피 선반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진짜로. 스칼로니 감독이 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감독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팀 맡아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수 명단을 보면요. 메시. 두말할 필요 없죠. 지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 아직도 걸어다니면서 공을 받으면 뭔가 생겨나요. 패스 하나, 드리블 하나, 프리킥 하나 경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나이 먹어도 그 창의성은 안 죽더라고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인데 이분 세계 최고 반열이에요. 반응 속도 1대1 선방 그리고 뭐니 해도 승부차기. 승부차기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 상대팀이 그냥 패배감부터 느끼거든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수비수인데 진짜 악착같이 해요. 거칠고 강하고 절대 포기 안 해요. 상대 공격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뒤에 붙으면 지옥이에요. 맥 알리스터. 리버풀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은 미드필더예요. 활동량 넘치고 볼 배급 깔끔하고 체력이 엄청나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인테르에서 맹활약 중인 공격수. 뒷공간 침투에 마무리까지 좋아요. 메시와 콤비가 진짜 무서워요. 이 멤버들이 2022 카타르에서 우승 경험까지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경험, 자신감, 팀워크 다 있어요. 근데 변수도 있어요. 디마리아 공백이에요. 디마리아가 대표팀에 없어요.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선제골 넣은 그 사람이요.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이 선수 특유의 왼쪽 측면 흔들기, 개인 돌파, 크로스 이게 없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측면에서 뭔가 만들어낼 때 디마리아가 핵심이었거든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토너먼트에서 갈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원들이 필요해요. 니코파스, 알마다 같은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해요. 이 친구들이 고참들이랑 얼마나 잘 섞이느냐가 아르헨티나의 추가 변수예요. J조 1위? 아르헨티나가 압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토너먼트 올라가면 만나는 팀이 더 강해지니까 디마리아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알제리. 이 팀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에서 제일 기대되는 팀이에요. 왜냐면 선수들이 진짜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든요. 북아프리카 특유의 터치감, 개인 역량, 테크닉 이게 알제리 축구의 상징이에요. 페트코비치 감독이 이끌고 있고 핵심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요. 리아드 마레즈. 이 사람도 이름 들어보셨죠? 맨시티에서 수년간 뛰었던 그 마레즈요. 현재는 사우디에 있지만 대표팀 유니폼 입으면 여전히 그 창의성이 살아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안으로 커팅하는 움직임, 드리블로 공간 만들기, 중거리 슛 아직도 위협적이에요. 구이리도 있고 아우아르도 있어요. 아우아르는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인데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이 훌륭해요.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요. 아이트 누리도 테크니컬한 선수예요. 이 친구도 개인 역량이 출중하고 좁은 공간에서 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베나세르의 명단 제외예요. 이스마엘 베나세르가 빠졌어요. AC 밀란에서 뛰는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중원 장악하고 수비적인 역할 해주면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없으면 알제리 중원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알제리는 공격력은 있는데 중원에서의 볼 회수와 조직적인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요.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와의 2위 싸움에서 우세하다고 봐요. 개인 역량 하나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마레즈 혼자서도 한 경기 뒤집을 수 있어요. 자, 다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이 팀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랄프 랑닉 감독. 이분이 누구냐면요. 클럽 축구에서 게겐프레싱, 전방 압박 전술을 현대화시킨 사람 중 하나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임시 감독도 했었고 지금은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랑닉 감독 스타일이 뭐냐면 강한 전방 압박이에요. 상대가 볼을 잡으면 바로 달려들어서 빼앗는 거예요. 쉴 틈을 안 줘요. 체력 소모가 심하지만 잘 되면 상대팀 빌드업 자체를 망가뜨려요. 알라바. 데이비드 알라바.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년간 뛴 오스트리아의 레전드예요. 이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 전체를 묶어줘요. 자비처도 있어요.
에너지 넘치는 미드필더인데 활동량이 어마어마해요. 랑닉 스타일의 압박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예요. 라이머도 마찬가지. 넓은 활동 범위와 체력으로 중원을 커버해요. 근데 진짜 큰 변수가 터졌어요. 바움가르트너의 부상 이탈이에요. 크리스토프 바움가르트너. 이 선수가 오스트리아의 핵심 공격 자원이었는데 허벅지 부상으로 대회에서 이탈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바움가르트너가 공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거든요. 창의적인 움직임, 공격 가담, 골 관여율 다 높은 선수였어요. 이 선수 없이 공격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가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숙제예요. 랑닉 감독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공격력은 확실히 약해졌어요. 알제리 vs 오스트리아 2위 싸움. 저는 알제리가 근소하게 우세하다고 보는데 오스트리아가 랑닉의 압박 전술로 알제리를 흔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진짜 박빙이에요. 요르단.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르단 축구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팀이에요, 역사상. 그게 이번에 처음 이뤄진 거예요. 이게 요르단 축구계 입장에서는 영화 같은 일이에요. 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에이스가 누구냐면 모사 알타마리예요. 알타마리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해요. 스피드 있고 개인 돌파가 날카롭고 찬스 메이킹 능력도 있어요. 요르단 공격의 핵심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아픈 소식이 있어요. 야잔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어요. 야잔 플레임은 야잔 알라이마트인데요. 이 선수가 K리그 FC 서울 소속이에요. 우리 K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요르단 대표팀 핵심 자원이었다는 게 진짜 흥미롭잖아요. 근데 부상으로 인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이게 요르단한테 진짜 큰 타격이에요. 이 선수가 팀에 있었으면 공격 옵션이 훨씬 다양해졌을 텐데 아쉽네요. 요르단의 현실적인 목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아르헨티나 1위, 알제리 또는 오스트리아 2위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요르단이 16강을 노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요르단의 목표가 순위만은 아니잖아요.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기, 최소한 한 경기에서 승점 따내기, 그리고 뭐보다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 자체. 오스트리아나 알제리를 상대로 기적 같은 결과. 하나만 나와줘도 요르단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요르단. 자, 제2조 일정 분석해 볼게요. 첫 경기 매치업이요. 아르헨티나 vs 알제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vs 요르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르헨티나 vs 알제리 첫 경기가 2위 싸움의 분위기를 결정해요. 알제리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주느냐. 이게 나머지 두 경기에 영향을 줘요. 알제리가 선방하면서 0-1이나 1-1 정도로 경기를 마치면 5위 팀 무섭네라는 인식이 생기고 오스트리아한테도 심리적 압박이 돼요. 반대로 알제리가 3-0으로 크게 지면 오스트리아한테 유리한 심리적 구도가 형성돼요. 오스트리아 vs 요르단 첫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깔끔하게 이기느냐도 봐야 해요. 바움가르트너 없이 공격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자, 순위 예상 가볼까요? 1위 아르헨티나. 이건 확실해요. 메시, 마르티네스, 라우타로, 메갈리스터. 2조에서 이길 팀 없어요. 1위로 통과합니다. 2위 싸움 알제리 vs 오스트리아.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제리가 우세하다고 봐요. 이유는요, 개인 역량이에요. 마레즈 하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조직력이 좋지만 바움가르트너 이탈로 공격력이 줄었고 알제리의 창의적인 개인 역량을 조직력으로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랑닉의 전방 압박으로 알제리 빌드업을 흔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어요. 진짜 박빙이에요. 3위 오스트리아 또는 알제리 2위 탈락팀. 4위 요르단.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요르단이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봐야죠. 자, 이제 재미있는 파트예요. 16강 토너먼트 대진 이야기를 해볼게요. I조 1위가 누구냐? 프랑스죠. 프랑스가 1위로 통과하면 어떤 대진을 만나느냐를 봐야 해요. I조 1위는 대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쪽으로 배치돼 있어요. 즉 16강에서 만나는 팀이 극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월드컵에서 쉬운 팀은 없지만 대진 구조상 I조 1위 팀은 그나마 숨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2조는요? 제2조는 1위를 하더라도 문제예요. 제2조 1위는 H조 2위랑 붙어요.
그런데 H조가 어떤 조냐면요. 스페인하고 우루과이가 있어요. 스페인, 우루과이. H조 2위가 스페인이 되든 우루과이가 되든 어느 쪽이든 J조 1위한테는 진짜 어려운 상대예요. 스페인은 티키타카의 나라고 우루과이는 수아레스, 누네스 라인의 공격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J조 1위로 올라가면 16강에서 바로 스페인이나 우루과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반면 I조 1위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진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너먼트에서 첫 경기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팀의 체력 소모, 심리적 부담, 다음 경기 준비 여건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J조 2위로 통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한테 2위로 통과하자고 할 순 없잖아요. 그분은 1등밖에 모르는 분이니까요. 자, 오늘 I조와 J조를 완전히 뜯어봤습니다. 총정리 들어갈게요. I조 핵심 포인트 3가지. 하나, 프랑스가 1위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음바페 마이너스 덴벨레 마이너스 올리세 라인은 2조 최강이에요. 둘, 노르웨이가 2위 유력 후보예요. 혼란이 터지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월드컵 경험 부족이 변수예요. 셋, 세네갈이 3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프랑스전 골득실 관리하고 노르웨이전에 올인해야 해요. J조 핵심 포인트 3가지. 하나, 아르헨티나 1위. 이건 그냥 정답이에요. 둘, 2위 싸움은 알제리 vs 오스트리아. 저는 알제리 미세옷의 예상이에요. 마레즈의 개인 역량이 변수예요. 셋, 요르단은 역사를 쓸어왔어요. 사상 첫 월드컵 무대에서 뭔가 보여줄 거예요. 16강 대진은 I조 1위 프랑스보다 J조 1위 아르헨티나가 더 어려운 대진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H조에서 스페인 또는 우루과이가 올라오거든요.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4년에 한 번이에요. 이 순간이. 4년을 기다려서 보는 경기들이에요. 이라크는 40년을 기다렸고 요르단은 처음으로 이 무대에 섰어요. 노르웨이는 28년 만에 돌아왔고 아르헨티나는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어요. 각 팀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선수들마다 꿈이 있어요. 그 꿈들이 충돌하는 게 월드컵이잖아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선수 있으시죠? 그 선수가 골 넣는 장면, 그 팀이 16강 통과하는 장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조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월드컵 기간 내내 여러분이랑 같이 떠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